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1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핸드아웃 4 챕터 4를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 오늘 챕터 4에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지난 강의 때부터 우리가 이제 챕터 3 이서넷을 계속 해왔고, 오늘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는 챕터 4 와이파이를 배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 우리가 이 802라는 네, 802라는 일종의 그 IEEE 내에서의 어떤 그룹이에요. 그룹이 여러 패밀리 오브 스탠다드를 디벨롭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워킹 그룹들을 나눠서 디벨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대문자 WG라는 것은 워킹 그룹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약어를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802.3에서는 이서넷 관련된 표준들을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을 한 워킹 그룹이고 802.11은 와이어리스 랜, 즉 와이파이와 관련된 어, 표준들을 계속 디벨롭 해온 워킹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챕터 3라면 얘가 챕터 4에 관련된 IEEE 워킹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IEEE에서 그 이서넷의 표준화를 이제 자기들이 맡으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허브 이서넷 나왔고 그다음에 스위치트 이서넷이라는 게 나왔다고 했고 문헌에 따라서는 둘 다 허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둘 다. 그런데 앞에 거는 레이어 1에서의 더미 허브, 즉 받아서 그냥 어더 포트들에 뿌려주는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때 충돌이 나면 제맹 신호도 이제 보내는 그런 어, 굉장히 단순한 허브라면은 이 스위치트 이서넷의 허브는 스위치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여기를 뭐 더미 허브, 스위치 허브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허브 얘는 스위치 이렇게 부르는데 레이어 2에서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지컬한 시그널을 받으면 그것을 로지컬한 비트로 바꿔요. 로지컬한 비트로 바꾸는데 어디까지 봉투를 뜯냐면 레이어 2 있는 데까지만 보고 레이어 2를 뜯어서 레이어 3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이어 3에서 IP 패켓이 돌아다니니까 레이어 2에서는 IP 어드레스가 아닌 다른 어드레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는 맥 애드레스 또는 이서넷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좀 이제 다른 표기법을 쓰고 특히 헥사데시말 넘버들을 써서 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맥 어드레스는 본래는 기기마다 고유한 번호를 할당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 그러니까 이서넷의 레이어 2에서의 패킷을 이름을 이서넷 프레임이라고 또는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서넷 프레임은 IP 패킷과는 달리 어떻게 돼 있었죠? 헤더, 페일로드, 일종의 뭐 후터에 해당하는 시클릭 리던던시 체크라는 패러티 비트도 붙어 있고 그 패러티 비트는 헤더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전체 프레임의 에러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거라고 하면서 이 프레임에서 페일로드의 하한선과 이제 상한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파이에서는 뭐 다음 챕터 4에서 와이파이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그 파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서넷의 파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다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많은 서로 다른 버전들이 있다, 파이들이. 그래서 이 이름을 뭐 T-베이스 5 그러면 10 메가bps 속도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그다음에 500m가 맥시멈인 코엑셜 케이블로 연결하는 그런 파일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T-베이스 5 이런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케이블 이서넷이죠. 시작해서 최근에는 옵티컬 파이버를 쓰는 것까지 나왔고 심지어 한 40km를 커버하는 것은 뭐 복잡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레이어 2에 있는 어떤 기기라고 해서 반드시 걔가 이제 어떤 두 스위치가 있을 때 이 스위치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말하는 RJ45 잭과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게 나와 있는 쪽으로 해서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스위치와 저 스위치는 서로 이서넷 프로토콜이 아닌 다른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얘들은 이서넷 프로토콜로 통신한다는 경우에 대해서 다룬다고 했어요. 어쨌든 여러 버전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서넷 네트워크를 메인테인하는 주체들이 새로운 기기들을 사다 놓을 것이기 때문에 백워드 컴패터빌리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용어는 중요해서 여러분이 알아놓으세요. 뭐냐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옛날 버전에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나왔는데 옛날 워드 파일을 못 읽어요. 그러면 곤란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forward compatibility라고 해서 앞으로 뭘 고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소프트웨어 앱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backward compatibility, forward compatibility 이런 말들이 흔히들 쓰여요.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토 니고시에이션, 서로 이제, 나는 어느 프로토콜까지 지원할 수 있어, 어느 프로토콜들을 지원해,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서 어떤, 표준에 따라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잠깐 했었죠, 지금. 그래서, 이서넷에서, 파이 피지컬 레이어 시그널을 실어 나르는 미디엄으로 동축 케이블, 코엑셜 케이블인데 줄여서 코엑스라고 해요. 그다음에 트위스티드 페어, 알렉산더 그람 벨이 발명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옵티컬 파이버 이런 게 쓰이는데 사실 코엑셜 케이블과 트위스티드 페어 어느 게 더 좋으냐 그러면 아마 프로퍼게이션 입장에서는 얘가 더 좋을 거예요. 코엑셜 케이블이. 근데 가설하는 면에서 트위스티드 페어가 말랑말랑한 케이블로 돼 있어서 실제로 훨씬 나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파이버는 이제 처음에는 안 썼던 이유는 당연히 비싸서 그렇겠죠. 예,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진 거죠. 옵티컬 파이버가.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흔히 이 도선이 있으면 특히 가정에서 쓰는 어떤 그런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들어있는 케이블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 도선을 예를 들면 뭐그 물이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두더라도 그렇죠. 방수가 되니까 바깥쪽이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를 물속에 푹 담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어 예를 들면 지곡 연못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플러그에 꽂은 다음에 바다는 아니죠. 지옥 연못 속으로 쭉 해서 저쪽에다가 등을 달았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불이 잘 켜질 것이냐 실험을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들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비록 60Hz짜리로 가지만 실제로 우리 이 도선에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전기장, 자기장이 실제로. 그런데 바깥쪽에 그 도선 바깥쪽에 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 같은 물이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을 테니까 전도성이 높은 게 있으면 실제로 이 신호가 전달되는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엑셜 케이블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심이 들어있고 이렇게 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 있고 바깥쪽에는 마치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전선을 꼬아놔서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쭉쭉쭉 감겨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다가 RF 시그널을 보내면 요 가운데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쉴드에 해당하는 부분 사이에서만 아이디얼하게는 사이에서만 전기장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F 시그널이 쭉 로스가 굉장히 적게 전파되는 도파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도파관은 웨이브 가이드의 번역이고요. 예. 도파관도 트랜스미션 라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기학을 들으면 전기, 자기 요 현상만 배우는 전자기학 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또는 전자기학이 있고 전자파 과목이 있으면 저희 때는 전자기학 2였는데 전부 그냥 웨이브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 코엑셜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종류의 웨이브 가이드에서 어떻게 전자파가 또는 라디오 웨이브가 전파되는지, 프로퍼게이트 되는지를 뭐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케이블을 만들어서 아이디얼하게 만들면
전기장, 자기장이 요 안에서만 생성이 되니까 이제 어떻겠어요? 물에 푹 담궈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어차피 바깥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뻣뻣해요. 물론 이제 케이블도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는데, 어, 이 굵은 것들은 굉장히 뻣뻣하니까 가설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요런 데는 그런 케이블로 가설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 다시 이 케이블이 좀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이제 브로드밴드 어떤 뭐 셋톱 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 뭐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아니면 LG U 플러스 이런 데서 뭐 집 전화 그다음에 뭐 어떤 케이블 뭐라 IPTV 이런 걸 신청을 하면 셋톱박스를 주는데 거기 보면 그냥 광 케이블 꽂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거는 이런 코엑셜 케이블을 벽에서 이렇게 따와 가지고 꽂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도파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피어런스도 적고 바깥에서 인터피어런스 시그널이 들어와도 안의 시그널에 영향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제법 길게 가설해도 로스가 적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파이버 옵틱 케이블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가는 광섬유인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여러분이 잘 아는 전반사 같은 반사를 하면서 저 안에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구부려도 좋고 얘처럼 잘 구부러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트위스티드 페어는 어떻게 했어요? 트위스티드 페어는 이런 거를 이렇게 비비 꼬아놨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두 선을 꼬아놓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인터피어런스에 강하고 크로스톡에 강하다고 해요. 저도 왜 그런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어요. 할 줄도 모르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얘가 좋은데 단점이 있어서 트위스티드 페어로 갔다가 또 더 좋은 놈이 나와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자과에서도 보면 광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일렉트리컬 서킷을 만들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어떤 프로퍼게이트 되는 파동 현상과 회로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인터페이싱을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오디오 기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아쿠스틱 웨이브를 다루지만 어때요? 마이크로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제너레이션 하기도 하고 받아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테나를 써서 전파로 만들어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옵티컬 어떤 어, 컨버터들을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보내고 빛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때는 여러분 나이쯤에는 심지어 전자과에서 이 옵티컬 뭐 리서치를 하는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이저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만들 때는 여기다가 빛을 쏴줘야 되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예를 들면 깜빡거린다든가 아니면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 LED, 뭐 레이저 다 이런 거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트 이서넷에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스위치 트 이서넷은 이제 L2 스위치들이 있는 거예요. L2 스위치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L2 스위치들이 그냥 마치 자기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게 스위치라면 여기에 컴퓨터들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스위치가 있고 또 컴퓨터들이 물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또 다른 스위치가 있고, 또 컴퓨터들이 물려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서넷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전체가 지금 이서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작동하는 네트워크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컴퓨터가 여기 있는 컴퓨터들에게 어떻게 액세스를 하냐는 거예요. 얘가 당연히 얘는 당연히 이 전체 프로토콜은 모를 거고, 전체 토폴로지를 모를 거고, 네트워크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핵심은 요 스위치들 간에 서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위치들의 어떤 맥 애드레스를 가진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서로 정보를 어떻게든 교환해야 돼요. 물론 너무 크면 또 안 되겠죠. 적당히 작으면서 효율적으로 패킷 또는 이서넷 프레임을 포워딩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즉 스위치들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각 스위치에 그 다음에 컴퓨터들이 어떻게 또는 기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배워야 돼요. 왜 배우냐면 그냥 고정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얘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새로 컴퓨터를 사서 연결하면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알고리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지만 프리뷰에 어, 이 토폴로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프레임들을 교환해야 돼요. 이서넷 프레임들. 그래서 그렇게 보낼 때 그러면 그 프레임들은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어야 하느냐를 또 규약을 만들고 그것들을 어, 보내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배워 나갈지 알고리즘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그런 토폴로지를 배우기 위해서 패킷들이 교환된다. 그리고 패킷을 교환할 때 어떤 규약이 필요하다. 예, 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티어리에 간단한 용어들이 나오고 몇 가지 과거에 사용되었던 알고리즘이라든가 현재 사용되는 알고리즘 이름 정도를 안 다음에 퍼포먼스 어널리시스, 네트워크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을 왜 하느냐,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이그젬플들을 좀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그젬플을 예, 얘를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합시다. 이게 나올까요? 잠시만요. 네. 자, 일단 이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봤던.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각각이 이제 바이 디렉셔널한,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들이 이렇게 세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포트는 서로 스위치들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얘도 포워딩 테이블이 포워드 테이블 또는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지금 A, B, C, D부터 J까지 다 알았어요. 다 학습했기 때문에 요 조그마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맥 애드레스를 다 리스트업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되면 어느 포트로 나의 프레임을 전송해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당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 테이블을 만들 것이며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A라는 어드레스를 가진 기기가 이 네트워크에 있구나 해서 여기 넣었으면 얘는 지금 이제 1번과 연결됐으니까 1번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J가 4번으로 가야 된다는 건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네. 네. 자, 일단 음, 요 그림이 낫겠는데. 자, 이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보다는 좀 더 이제 앱스트랙타이즈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얘들은 다 스위치들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디바이스 말고 스위치들만 가지고 나타냈어요. 스위치들만. 그래서 스위치들이 각각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지금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번호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시간 순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교과서를 이제 읽어보면 만약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타임 1에 요 B3라는 스위치가 330라는 정보를 담긴 프레임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2에서는 B5가 531이라는 걸 전송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번호가 뜻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이 뭐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여기도 있지만, 이 프로토콜 자체는 뭐냐면, 나의 아이디, 어,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뭐라고 하는데, 나의 맥 애드레스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서 아이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요 B라고 돼 있는 옆에 있는 게 다 아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B6면 얘의 아이디는 6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 패킷을 보낼 때 처음에 6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B1은 1이라고 해서 보내고 B2는 2, B3는 3, B5는 5라고 보내는 게 보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current root id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트리를 만들 거예요. 트리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포워딩하면 되는지를 찾아낼 텐데 사실 각각의 스위치가 서로 다른 트리를 가져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요 연결된 녀석들이 하나의 루트를 가지도록 하려고 해요. 루트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일단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스테이블라이즈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스위치가 하나 더 붙었거나 꺼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이 네트워크를 이해했을 때, 그 전에 이해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루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3번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3번이면서 루트가 3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루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는 뭐냐면 distance to current route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거리가 0인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이 거리를 이제 요 번호만 가지고 이거 번호는 사실 좀 뭐 임의로 매겨져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거 통해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를 하나씩 높여요. 나중에 보낼 때 얘를 받아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을 받았으면 아 이제 나는 하나를 더 둬야 되겠구나. 디스턴스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교환을 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트리를 만들고 트리를 만든 다음에는 좀 이피션트하게 이제 패킷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몇 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라는 게 있죠. 그래프라는 것은 뭐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엣지와 버텍스 또는 버텍스와 엣지들로 돼 있는데 이런 뭐 노드라고도 할 수 있고 점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버텍스고 뭐 브랜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연결된 선들이 이제 엣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fully connected 그래프도 가능하고 이렇게 partially connected 되어 있는 어, 그래프도 가능하고 심지어 두 개로 separate 되어 있는 그래프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 멀티플 스위치들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서넷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뭐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 뭐 그래프로 하면은 뭐 사이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얘는 이제 루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얘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갔던 게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또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링크가 두 번씩 세 번씩 사용되면서 이 전체 포워딩하는 어, 프로시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자기가 패킷을 포워드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루트로 해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라는 것은 뭐죠? 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 또는 루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돌아서 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루트가 돼서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나눠지고 또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있고 요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 트리를 만들 수도 있죠. 맞습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딴 녀석은 또 다르게 만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래프라는 게 있고 그래프의 일종으로 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 종류 중에 트리라는 게 있어요. 트리는 이제 사이클이 없는 걸 트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그래프 자체는 어때요? 그래프 자체는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고
특히 많은 경우에 이 네트워크는 어떤 링크가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리던던트한 패스가 있어서 루프가 반드시,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존재할 확률이 높죠. 어딘가에는. 처음부터 트리 형태로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하려면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내가 요 녀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요걸 러닝을 다 해가지고 요 커넥티드 되어 있는, 파셜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일부 엣지들만 살려서 트리를 만드는데 다만 모든 버텍스들이 다 들어가는 걸 만들면 어쨌든 잘 포워딩 하면은 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스패닝 트리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래프가 있고 그다음에 트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요 녀석을 하나 주고 네가 스패닝 트리를 찾아봐 그러면 그게 유일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스패닝 트리를 정해야 하느냐예요. 그래서 보통은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어떤 코스트를 줘요. 각 뭐 브랜치 또는 엣지마다 코스트를 준 다음에 예를 들면 전체 코스트의 합이 최소화되는 스패닝 트리를 찾은 다음에 또는 웨이트를 최소로 하는 걸 찾은 다음에 걔를 예를 들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니마이즈에도 솔루션이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는 뭐냐면, 네트워크는 리던던트한 링크가 반드시 있을 거니까 루프가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어때요? 실제로는 루프가 있고 또는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로 모델링 돼야 되지만, 그때그때마다 일단 당장은 트리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게 스패닝 트리가 돼야지 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한테 어떤 프레임이 날아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패닝 트리 중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미니멈한 스패닝 트리를 만들면 좋겠는데 해서 제일 처음에 이름을 따와요. 여기 보면은 스패닝 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는 유일하지 않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더 스패닝 트리라고 돼 있죠. 좀 이상하잖아요. 스패닝 트리가 유일하지 않은데 더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뭐냐면 더 프로토콜이에요. 그렇죠? 예, 프로토콜 이름이라서 더를 붙인 거고 그냥 프로토콜 이름에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가 이게 유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 이름이라서 이렇게 붙인 거고 처음에 그래서 이 스위치 이서넷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프로토콜을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면서 이서넷 어드레스를 갖는 디바이스면 어때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스위치들끼리 연결된 토폴로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 패킷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뒤에 나오는데요. 어디 갔어요? 앞에 있군요. 잠시만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이런 어, 이서넷 프레임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은 뭐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어떤 프로토콜 이 어, 스위치들 간에 서로 토폴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브릿지라는 게 좀 헷갈리는데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몰라요. 근데 어떤 데 찾아보면 그냥 저 스위치를 브릿지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스위치들 간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보내는 이서넷 프레임을 어, 어, BPDU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핵심은 저런 용어가 아니고 예전엔 시시콜콜 저런 거 물었는데 계속 아웃데이트 되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 스위치라는 걸 넣어서 스타 커넥션으로 한 다음에 요 스위치들끼리 물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새로운 패켓들을 서로 교환해야 되더라. 요게 핵심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레이어 2 브릿지라고 여기도 돼 있잖아요. 레이어 2 스위치들 간의 네트워크를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연결돼 있나. 왜냐하면 걔들끼리 비효율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 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란 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001년에 또 래피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란 걸 만들었대요. 근데 왜 래피드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느렸겠죠,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 느렸을까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고 많은
그러니까 스위치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그러면 또 스위치마다 많은 디바이스들이 물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스위치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데이터 유닛이라고 불리는 어떤 프레임들을 교환하면서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빨리빨리 학습돼가 모든 애들이 딱 동의해서 스테이블라이즈 딱 돼가지고 컨버지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막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중간에 막 엉망으로 보내고 또 루프가 생겨서 막 네트워크가 플러드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어쨌든 빨리 스패닝 트리를 찾는 프로토콜을 만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컨버전스 비헤이비어가 더 좋은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새로운 디바이스가 연결되거나 새로운 스위치가 연결되거나 스위치 하나가 죽거나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 때 빠르게 네트워크의 새로운 토폴로지를 학습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임플리멘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죠. RSTP는 Rapid Spanning Tree 프로토콜은 백워드 또는 백워즈 컴패터블 하도록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전에 있는 프로토콜이 돌아가는 스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냥 이거는 이렇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얘가 어떤 뭐 변화가 생겨서 반드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 이서넷 프레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서로 계속 교환하는 거예요. 야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맞지?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스위치 3가 먼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런 정보를 닫는 그러니까 나는 3번이고 나는 내가 루트라고 생각해. 따라서 거리는 0이야 하고 보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요 스위치에 갔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나는 2번인데 그렇죠? 요 1번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얘가 아니죠. 어디 갔어요? 얘를 보냈어요. 얘를 보냈고 2번은 어디 갔어요? 얘죠. 얘가 그러면 얘를 브로드캐스트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럼 스위치 5번은 뭐예요? 이제 스위치 5번은 요렇게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보내겠죠. 나는 5번이고 사실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네, 나는 5번이고 3번이 왜냐하면 3번이 자기가 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3번이 루트인 것 같고 바로 건너왔으니까 나의 거리는 1이야. 이렇게 한 걸 이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기가 또 루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위치 1번이고 내가 루트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거리는 0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서도 아까 하나 받았고 얘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0이라고 주장하는 두 녀석이 있죠. 이렇게 할 때 이런 거를 리졸브 안 해놓으면 제가 어떤 스위치는 이런 걸 받았을 때 두 개를 받았을 때 뭐 자기가 나는 얘가 더 좋아 이러면서 얘를 루트라고 해서 막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또 다른 스위치는 다른 기준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스몰 리스트 아이디를 가진 녀석을 루트로 정한 다음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규칙을.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개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1번이고 얘는 3번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럼 1번이 루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2번이고 1번이 루트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거리는 1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이제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자기가 루트라고 생각하고 0이라고 보냈는데 얘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잠깐 1번이라는 녀석이 번호가 자기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바이즈 해서 프레임을 날려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3번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루트가. 그리고 얘가 1이라고 해서 보냈으니까 나는 바로 받았으니까 이제 거리는 2야. 해서 이제 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6번은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6번은 그렇죠. 6번은 이제 얘를 받았어요. 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은 거는 뭐 3번이 어쩌고 했는데 1번이란 걸 해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받으면 531과 110을 받았으면 당연히 1이 작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또 보내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깐만요.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패스 중에서 뭐 어떤 패스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근데 B5는 왜 끊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거 본 적이 오래돼서. 하여튼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uncertainty를 리졸브 하는지, 뭐 간단한 규약을 넣는 거예요. 맥 애드레스가 제일 작은 놈으로 그냥 하자, 충돌이 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은 실제로 최적화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뭐 아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R이 파지티브 데피니트고 세마이 데피니트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파지티브 데피니트고 R이 이 위에는 이제 쿼드레틱 폼이죠.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저 대충 알죠? 밑에는 이제 W라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댑티브하게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솔루션을 테스트해요. 어떤 P라는, 그러니까 W 이퀄 P라고 해서 생각해서 테스트를 해요. 아, 이게 솔루션 아닐까 그러면 놀랍게도 얘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과 이것을 임의로 넌제로 스케일해서 집어넣어도 오브젝티브 밸류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리즘으로 막 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는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라서 실제로는 그룹 오브 솔루션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데도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찾아 그러면 솔루션 근처에서 떠돌아요. 계속 이렇게. 컨버지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언제 어떻게 하냐면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만들면 뭔가가 컨버지하면 솔루션이 컨버지하거나 값이 컨버지하면 딱 그만두는데 얘는 W 값을 아이터레이션 하다 보면 컨버지 하지 않고 조금 뭐 잡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 끝도 없이 스탑을 하지 않고 스타핑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트릭이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엔트리를 W의 첫 번째 엔트리 얘를 1로 고정해요. 1로 고정한 다음에 찾으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녀석들 중에서 이게 곱해가지고 1이 되는 녀석 있잖아요. 걔로 굉장히 빠르게 수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저기서 뭐 쫑이 났을 때 리졸브 하기 위해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게 뭐 대수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저런 트릭이 엄청나게 빠르게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또는 수렴 못하는 걸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릭들이에요. 네. 그래서 핵심은 사람들이 스위치로 가면서 그전에는 없던 프로토콜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 스위치는 좀 더 똑똑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했지만 점점 이 전자기기들이 똑똑해지면서 저가에 저전력에 부피가 작으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도. 네,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냥 설명을 하는데 스위치 5는 아예 디세이블 됐어요. 여기서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얘도 끊고. 네. 네. 왜 끊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섹션이 한 세 개 정도 남았는데 알로하, 넌 슬라티드 알로하, 그다음에 다시 아마 케이블 이서넷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하려는 것은 실제로 교과서를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네트워크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네트워크에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섹션이 나와 있어요. 그럼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엔지니어링이 뭐라고 했죠, 제가? 엔지니어링은 최적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뭔가를. 그러려면 보통 최적화 문제를 만들죠. 최적화 문제를 만들 때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면 보통 뭔가를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해요. 뭐 맥시마이즈를 미니마이즈로 바꾸는 건 오브젝티브 펑션의 사인만 바꿔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에 대해서 미니마이즈를 한다면 기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캐피탈 오메가를 컨스트레인트 셋이라고 하고 x를 뭐 디시전 베리어블, 디시전 파라미터, 컨트롤 파라미터 이름이 많아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엔지니어링은 최적화고 최적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하고 났더니 그렇잖아요. 뭔가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코스트라면 코스트를 낮추는 게 좋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요 녀석이 퍼포먼스 매트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비록 요걸 찾는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노드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트래픽 패턴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x가 파라메타라이즈드 펑션이에요. 그러면 그 파라메타를 뭐 여기다 편의상 여기다가 뭐 h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이렇게 하면 위에 거랑은 다르게 위에는 어떤 주어진 펑션에 대해서 그냥 답만 하나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라메타라이즈를 해놓고 이걸 풀면 일반적으로 얘의 솔루션은 이 h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뭐 뉴랄렛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라면 좀 이해를 더 잘할 것 같은데 요 파라메타에 따라서 솔루션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표기를 써요. argmin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rgmin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얘는 뭐냐면 f of x를 미니마이즈하는 아규먼트 값이니까 x 값이 나오고 얘는 어떻게 보면 뭐 x 스타 또는 x 옵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처럼 파라메터라이즈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 x 스타라는 게 h의 어떤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h에 대해서 이렇게 well parameterized 있는 펑션을 찾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뉴메리컬하게 h를 바꾸면 뭐가 나오고 바꾸면 뭐가 나오는데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parameterized optimal solution을 원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싱글 크라이테리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해놨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멀티 크라이테리언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세상은 멀티 크라이테리언 문제인데 편의상 여러 가능한 오브젝티브 펑션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먼저 최적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G라는 어떤 다른 오브젝티브를 이벨리에이션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또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어, 필드라고 할게요. 또 뭐 h의 함수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h를 바꾸면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 물론 요 최적화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걔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프로모션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가입자를 저기서 100만 명을 뺏어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할인 행사 같은 걸 막 하고 있는데 어때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네트워크를 오퍼레이션하는 부서에서 보니까 잠깐만 지금 한 달 내로 100만 명을 타회사 고객을 뺏어 오겠다는데 네트워크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그러잖아요. 그걸 브루트 포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웰 파라메터라이즈해서 보니까 그게 명백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단지 엔지니어링을 할 때 최적 솔루션을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든 다음에 파라메타를 숫자를 막 줘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은 이거야 하는 게 어떤 때는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그젝트하지 않더라도 이 솔루션이 이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하는 파라메터에서 어떻게 펑션으로 나타내는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approximation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들이 있어요. 그냥 이그젝트 솔루션을 무조건 찾는 거예요. 뭐 바뀌면 그때 다시 찾지 뭐.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은 워낙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굳이 이러한 파라메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그젝트하게 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요걸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놈을 찾았어요. H로 잘 파라메터라이즈 되는 X세트를 찾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게 옵티말에 가까워. 그러니까 니어 옵티말인데 얘는 그래도 파라메터라이즈가 잘 되면 굉장히 분석하기 좋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보니까 어떤 파라메터가 어쨌든 충분히 커요. 그런데 어쨌든 바꾸면은 솔루션이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스케일업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많이 쓰는 트릭이 뭐냐면 리미트 그 파라메터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걸 많이 해봐요. 물론 그러면 보통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늘어나면 퍼포먼스가 그냥 나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스위치를 더 많이 깔면 뭐 비례해서 깔면 어떻게 될까? 또는 근데 비례해서 깔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퀘어 루트 n으로 깔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거를 스케일을 딱 해서 얘는 컨스탄트라고 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그 선배들, 후배들이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이 시퀀스를 다루고 항상 보면 모든 논문에 리미트, 뭐가 무한대로 전부 그거예요. 전부. 네. 그러니까 뭐 학부 때부터 해석학 수업 들었고 예. 또는 대학원에 가서 듣고 그다음에 수학과에 가서 이제 해석학의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측도론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다 uncertainty를 다루기 위해서 probabilistic approach를 해요. 그러니까 확률 모델을 도입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도 잘 다뤄야 되는데 확률이란 거야말로 또 측도론과 관련되고 측도론은 기본이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학, 측도론, 메저 디어레틱, 프로바빌리티 1, 2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더 들어요. 그래서 뭐 수학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됐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자,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approximation으로 하면 좀 부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운딩을 해요. 바운딩을.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 이상이고 뭐 이하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파이데이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어땠어요? 그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살 당시에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이 살 그리스 시절에 파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했어요? 놀랍게도 어퍼 로어 바운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수 13번째 자리는 뭐다.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그거 어떻게 하죠? 소수 12번째 자리까지는 뭔지 찾아내고 그렇잖아요. 13번째 자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바운딩을 한 거죠. 굉장한 정밀도로. 그래서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거는 뭐 내접하는 다각형과 외접하는 다각형 뭐 이런 걸 써서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참 접근을 하다가 어, 누가 나오죠? 예, 뭐 중간에 마이너한 게 있는데 뉴턴이 딱 등장하죠. 그래서 갑자기 미분을 써가지고 막 뭘 하기를 시작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수학책은 읽기 싫은데 수학 역사책 비슷한데 어떤 한 주제로 딱 정해놓은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히스토리 오브 파이라는 책이 있어요. 찾으면 여러분이 두 가지 책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과학 도서인데 그 과학 도서예요. 실제로 70년대인가 80년대 요즘 굉장히 옛날 책이고 그래서 그 판수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알려진 파이 그게 인쇄돼 있거든요. 옛날 책 보면 몇 절이 안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증보되면서 막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개정판을 안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개정판 내려 그러면 책 두께의 대부분을 그 테이블이 차지해야 되겠죠. 워낙 컴퓨터들이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바운딩이란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어퍼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운드를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소스를 더 투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플롭수로 예를 들면 예전에 컴퓨팅을 더 하면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걸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해석법 중에서 이런 타이트 어퍼 로어 바운드 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 지도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박사과정 때 어떤 그 CDMA 시스템의 빗 에러 레이트를 구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파라메타라이즈인데 그 어퍼 로어 바운드의 파라메타를 줬고 찾아내는 거를 만드셔가지고 어, 당시에 용이 되셨죠. 아무도 못 풀었는데 풀어가지고 그냥 졸업하고 바로 탑 10의 스쿨의 교수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도 이제 당신께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싶으셨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해요. asymptotically tight 바운드를 구하거나 closed form, 즉 parameterized 되어 있는 approximation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스템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쓴 논문들을 보니까 처음 논문들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뭐 이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그냥 뭐랄까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논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조금 읽어보니까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좋은 논문들이 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갖다가 막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로서는 항상 툴박스를 갖추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는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레주메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IIT, 알겠어요?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레주메 또는 커리큘럼 비타 서치를 하면 그 인도의 인도 공과대학 애들이 자기 어디 뭐 취업하려고 아니면 대학원에 지원하려고 만든 레주메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냥.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들이 대학 들어와서 지금까지 들은 수업이나 학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나? 회사에서 뭘 했다? 방학 중에 이런 것들. 물론 전공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쭉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소프트웨어 툴들을 어떤 걸 쓸 수 있냐. 그래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툴을 익히는 것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툴박스를 갖는 거고 그 안에 새로운 툴들을 채워 넣는 거고 그 툴들을 굉장히 잘 쓸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어떤 뭐 예를 들면 MIT의 어떤 교수가 IIT 공과대 학생이 3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똑똑하겠지. 성적을 쓱 봤더니 다 비슷해요. 뭐 우열의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레주메에 있는 얘가 뭐 어떤 걸 쓸 수 있나 이런 걸 보겠죠. 그랬더니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텐서플로 이런 거 굉장히 잘 쓴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하필이면 이 지도 교수는 그런 걸 잘하는 학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머지 두 학생의 레주메에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여러분의 툴박스에 넣어놓는 건데 한국 학생들은 보통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툴들을 넣어놓는 데 집중을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고도 있어야지 돋보일 수가 있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에 사용되는 툴들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probability theory고 다행히 커리큘럼에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수학 A라고 불리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에서 이제 이 디어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가 알기로는 컴공과에서도 또 확률 관련된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뿐만 아니라 이 랜덤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자수학 A에다가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그래서 앞부분은 probability, 중간에 랜덤 베리어블 벡터, 마지막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충 가르쳐 줘요. 컴공과도 이제 그런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probability theory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probability theory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probability theory 자체가 해석학 측도론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즉, 시퀀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한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범위를 자꾸 줄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저희 랩에 IIT 나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왔는데 막 군대도 안 가니까 막 새파랗게 젊은 애가 이제 한 23살 되는 애가 막 왔어요.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애가 워낙 괜찮으니까 바로 통합과정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딱 뽑아서 장학금도 딱 주고
저는 와가지고 막 처음에 퍼듀 대학에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막 장학금도 못 받고 저희 부모님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걔는 바로 오자마자 됐어요. 예. 그런데, 목이. 이제 얘랑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인도 공과대학 나온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입학 시험에서 몇 등 했는지 꼭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가 몇 등 했는지를 그 레주메에 쓰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 공과대학은 공통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등부터 100등까지는 뭐 100명이 정원인 A 캠퍼스에 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등수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막 잘난 척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얘들이 고등학교 때 그 우리보다 그 이 수열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캘큘러스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bsolute convergence나 아니면 뭐 alternating sequence가 수렴할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대학 와서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학에 대한 그 이 지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더 줄였죠. 계속해서 줄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쪽은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인도 공과대학교 무슨 시험이라는 문제를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우리 문제보다 쉬운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뭐냐면 넓게 배우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대개 시험 문제는. 대신에 워낙 많이 배우니까 시험 문제를 범위를 좁혀 놓으면 당연히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이상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지난번 킬러 문제 없앴다고 하면서 나온 22번 문제를 아직도 못 풀었어요. 제가 저희 친구들이 이거 풀어봐 하면서 카톡에 올렸길래 알았어 기다려 한 다음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준호야 알려줄까 해서 말하지 마. 한 다음에 친구들이 아직도 그 답을 못 올리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 마라고 하는 바람에 아직도 못 풀었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이상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못 풀겠더라고요. 물론 제 머리가 나빠진 것도 있겠죠. 그렇죠? 뭐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90년에 학력고사를 보고 90년 학번으로 91학번, 91학년도 학력고사를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봤는데 저보다 똑똑한 게 틀림없는 사촌 동생이 봤는데 저는 문제를 더 많이 풀었거든요. 옆에 앉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보고 막 풀어서. 예.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진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즘은 보면 막 기기묘묘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럴 필요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과외가 성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공대를 나오셨어요. 저희 집은 이제 다 공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공대를 나오셨고 저도 공대를 나왔고 저희 장남도 공대를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경쟁심 같은 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 하도 잘난 척, 이거 말하면 안 되지. 하도 이제 잘났다고 하시길래 제가 오늘 구해왔어요.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입학 시험을 보실 때 그때는 본고사였어요. 그 본고사 문제를 구했어요, 제가. 수학 문제를. 어땠겠어요? 예, 제 아버지께서 뭐 제가 어릴 때 막, 내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말이지, 뭐, 수학 시험 보는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절반 이상의 애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뭐 이런 전설을 막 얘기하셨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구해서 딱 봤는데, 거기서 어려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수학의 정석의 보기 문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50년에 중학교에 들어가셨는데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6.25가 일어났죠.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 6.25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부산에 사셨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가봤더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래요. 미안해 징발했어. 학교 건물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안 갔대요. 전쟁이 나서 학교를 그냥 닫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은 중학교 1학년 친구를 만났는데 너 왜 학교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학교 군인들이 그걸 지키는데. 그러니까 한참 안 간 거예요. 한 2달 이상. 그랬더니 친구가 왜 너 2달 동안 학교를 안 나오냐? 너 어디 서울 갔다가 저기 어디 뭐 저기 공산 치하로 간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부산 집에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뭐냐면 산에다가 그 부덕산이죠. 거기서 그냥 칠판 걸어놓고 수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절이었으니 뭐 과외 아르바이트 이런 게 있었겠어요. 누가 뭐 학원 과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못 배우는데 당연히 범위를 좁히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문제가 이상한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야. 이거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도 좀 이렇게 범위를 넓히고 이상한 문제 안 내고 그래야지. 뭐 정치가들이 맨날 국민들한테 아부하려고 뭐라 그래요? 뭐 고등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범위를 줄였대요. 실제로 여러분들 학습 부담이 줄었나요? 저 때보다 더 늘었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는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데 범위를 줄여놓으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이제 수학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하다. 이게 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때도 이상한 문제들 좀 만드는 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로그 한 다음에 밑에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아규먼트에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 f of x를 밑으로 하는 g of x라고 해놓고는 그냥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구하기는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베이스는 양수이고 1이 아니고 뭐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규먼트는 0보다 크고 풀었어요. So what?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게 의미 있는 어떤 수학原理가 있을 수는 있어요. 미안하고 완전히 문제를 위한 문제인 거예요. 요즘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개념들을 더 가르치고. 또 실제 이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게 세계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빨리 배워서 그 위에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이 거인, 너 좀 어려운 것 같아. 너 빠져. 저 거인 빠져. 한 다음에, 대놓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기기묘묘한 문제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배우세요. 중요한 걸 배우고, 특히 툴박스에다가 좋은 툴들을 많이 채우고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여기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아주 잘하진 않아요. 너무너무 단순해서 교수님 장난합니까? 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알로하 네트워크를 또 둘로 나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슬로티드 알로하라는 거고 하나는 넌 슬로티드 알로하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슬로티드 알로하는 지난번에 우리 봤지만 여기에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에 센서들이 이제 섬들마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했었어요? 이 센서들이 또는 트랜스미터들이 자기가 보낼 패킷이 있으면 그냥 바로 전송한다고 했죠. 자기가 에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패킷들의 크기가 다 같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서 지난번에 타임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A면 A가 보낸 패킷이 날아가다가 예를 들면 뭐 K가 보낸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요게 길이죠. 그렇죠? 패킷은 무조건 길이가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오버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어널리시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컬리전도 더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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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고 보내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얘들이 전부 그 신호를 듣고는 요 타임축을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 슬롯이라고 하는데 슬롯 안에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요 순간에 지금 보낼 패킷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만큼 기다렸다가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슬로티드 알로하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컬리전이 일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날아가고 있었으면 얘는 좀 기다려서 여기 날아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놈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요렇게 충돌이 날 거 아니에요? 뭐 L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패턴이 바뀌죠. 그리고 놀랍게도 요거를 이제 저렇게 슬롯을 만들어 놓느냐 아니냐만 가지고 좀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컬리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얘가 백오프를 했다가 또 보내죠. 그러면 컬리전이 몇 번 일어났나? 이런 거 다 일일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코프 프로세스, 뭐 마코프 체인 이런 걸 동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컬리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패킷이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해 봐요. 리트랜스미션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리트랜스미션 때문에 또 컬리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지죠. 그럼 네트워크가 언뜻 보면 어, 불필요한 리트랜스미션이 없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어, 만약 효율을 정의할 때
패킷이 패스트루 하는 걸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버려졌으니까 걔는 딜레이가 무한대인 거잖아요. 예, 딜레이가 무한대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타임은 슬롯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한 슬롯은 당연히 요 보낼 패킷보다 더 크고 패킷은 쫑이 나면 슬롯 하나에서 쫑이 나지 내가 보냈을 때 앞에 슬롯 뒤에 슬롯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가정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N개의 스테이션이 1번, 2번 해서 여기 N개가 있는데 N개의 스테이션이 인디펜던트하게 그렇죠. 지금 슬롯, 다음 슬롯 그런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 슬롯 보냈는데 뭐 충돌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위해서 지금 슬롯에 내가 보낼 패킷이 있을 확률은 P, 없을 확률은 1-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잖아요. 얘는 화산이 있고 얘는 없으면 얘는 자주 패킷을 보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싸그리 무시. 그러면 점점점 파라미터가 줄어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뭐냐면 n개가 있고 p의 1승이고 1-p의 n-1승이니까 요 확률이 뭐예요? 요 확률은 하나의 슬롯에 한 패킷이 점유하고 있을 확률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충돌도 안 일어난 거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얘는 딱 보면 n을 고정하고 나면 p만의 함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p가 얼마일지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기서 뭘 하냐면 이 r of p라는 것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해서 얘를 맥시마이즈를 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잠깐. 왜 트랜스미션할 확률을 P라고 해놓고 저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지? 왜냐하면 그러면 저 값이 어때요? 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근데 맥시마이즈에서 나온 값이 있으면 걔는 뭐예요? 얘가 효율을 나타낸다고 하면 네트워크 효율. 네트워크 효율이 얘를 맥시마이즈한 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부등호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부등식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어널리시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가장 좋을 때를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러티드 알로하에서 패킷이 쫑이 안 나고 메모리가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어퍼 바운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언제입니까? 당연히 P가 n분의 1 근처일 때 n분의 1에서 맥시마이즈가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P에다 n분의 1을 넣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든가 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얘가 1 over e가 돼요. 네. e는 파이데이의 파이만 기억하는 이유는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는 기억하는데 너무 쉽죠, 그렇죠? 네. 1호까지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예, 나쁜 놈이 이게 3월 14일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2월 71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데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쁜 놈이에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뒤집으면 대충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우리가 슬로티드 알로하를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 그냥 트랜스미션 할 확률이 P라고 하는데 P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이 알로하 네트워크가 슬로티드 알로하로 가면 대충 이 효율이 얼마나 되나. 왜냐하면 이게 계산해 보면 점유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니까 이 채널이 놀고 있는 것보다는 점유되고 있고 그 점유되는 순간에 패킷이 하나만 날아가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나름 괜찮죠. 어느 정도. 해봤더니 뭐라고요? 슬로티드 알로하에서는 37% 효율이 최대라는 거예요. 대충. 뭐 모르는 것보다 낫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찾아놓고는 어때요? 그 다음에 이거 리파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서치를 할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걸 먼저 찾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리파이를 해요. 그래서 풀어요. 그때 재밌는 게 나왔어요. 극한 하나만 나왔지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죠? 아 이게 얼마나 그러면 보편적인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리트랜스미션 하고 어쩌고 했는데 열심히 계산했더니 1 over E의 어떤 커렉션 텀인데 그게 굉장히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박사 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인데도 해보면 여기에다가 아주 작은 어떤 커렉션 텀만 붙이면 어퍼 바운딩이 된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의 힘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어 63%는 타임 슬롯이 아이들이거나 컬리전이 일어나서 웨이스트 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0.37은 여러분이 그 세크레터리 프로블럼 또는 뭐 베스트 프라이스 프로블럼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률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확률 수업할 때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연수 10개가 있어요. 제가 자연수 10개를 딱 뽑아놨어요. 카드에. 그래 놓고 그거를 랜덤하게 섞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한 명 보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씩 보여줄 거야. 가장 높은 걸 뽑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숫자가 있는지 뭐 이런 정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개가 있고, 그렇죠? 섞은 다음에 여러분 뭐 뽑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를 확률 문제로 바꿔가지고 만든 게 세크레터리 프로블럼 또는 베스트 프라이즈 프로블럼 이런 이름으로 돼 있고 실제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었나요? 그 둘이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뭐 비슷한 문제들 있고 실제로 이 문제가 유명해진 이유도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풀 때 이제 옵티멀 스트래터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대충 이 10개라고 했지만 n이 굉장히 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하냐면 전체의 1 over 2, 그러니까 약 37%까지를 그냥 계속 파요. 무조건 패스해요. 하나 보고 패스하면서 가장 높았던 값을 기록을 해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제 1 over 2만큼 지났어요. 그러니까 약 37%는 그냥 보내요. 그러면 이제 63% 남잖아요. 그러면 걔도 한 명씩 하나씩 카드를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면 무조건 스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옵티멀 하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굉장히 많은 숫자 중에서 물론 몇 개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숫자 전체가 몇 개인지는 알아야 돼요. 수 전체가. 예. 가장 높은 카드를 뽑을 확률이 최고가 된대요. 써보세요. 찾아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럼 그 확률은 뭐냐 이거예요. 또 놀랍게도 또 2분의 1이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 수업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원 때 이제 미혼인 남자 대학원생들이 이제 많았어요. 저희 대학에. 그래서 선배들을 보니까 이제 선보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선본다는 게 상상을 못 하겠지만 그때는 선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학이 한 5월 중순에 시작하거든요. 9월 초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길어야 3개월 반이잖아요. 그동안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고 들어오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예,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하지만 만날 수 있는 윈도우가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난다고 하더라도 90명을 뭐 90명 너무 많은가? 네,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한 번 이제 됐습니다 하면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가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선배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 세크레터리 프로블럼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몰라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은 자기 있는 동안에 10명을 소개시켜 주기로 딱 플랜을 짜놨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 내가 그랬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운이지 그랬더니 확률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37%는 그냥 보고는 점수만 매기고 보내고 그다음에 남은 63%에서 그 맥스보다 넘는 사람을 딱 찍어서 매달리면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한마디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제 형이니까 선배. 형은 형 앞에다가 줄을 세워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자기 줄이 따로 있을 거고 아니 형이 좋다고 해서 그분이 좋다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네 큰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울그락불그락 뭐 하셨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죠? 매우 낮은데 문제는 그러면 요거를 넌 슬로티드 오리지널로 하면 어떻게 되냐인데 요거는 분석을 안 해놨는데 이렇게 돼버려 반밖에 안 돼.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슬로티드 시스템을 하니까 2배 좋아지는 거예요 효율이. 예. 물론 이것도 복잡한 모델을 쓰면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자 그다음에 커브 이서넷에서 이 맥시멈 CDT라는 게 있어요. 컬리전 디텍션 타임. 어, 오늘 했어야 되는데 요 그림 가지고 오물딱조물딱해서 대충 설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서넷 프레임에서 페일로드 사이즈에서 미니멈, 맥시멈이 있었는데 미니멈 값이 그 값으로 나온 이유를 사실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확률 모델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거리가 얼마고 따라서 전송 속도가 얼마고 이렇게 되면 적당히 곱하면 몇 밀리세크가 나오고 전송 속도 10 베이스 2라고 10 베이스 5라고 한다면 10 메가 bps니까 곱하면 몇 비트가 나와서 따라서 페일로드의 미니멈 사이즈가 얼마 이상 되어야지 컬리저널 디텍션을 잘할 수 있고 따라서 처음에 이 페일로드 사이즈를 최소 몇 비트로 했다라는 히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